네, 반갑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 좋고요, 공약 공모 좋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의 공약 평가 시스템은 결과론적 공약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의 시민이 제안한 공약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그 정과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되시면 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는 의의가 있으신지 보십니다. 우리 이철 선생님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여러 행정이 서로 반대한데 보통은 기존은 이제 시장이나 당부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일종의 속담 방식으로 그 밝히는 이런 게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는 이 거버넌스라는 협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뭐 정책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걸 물론이고 또 온라인으로도 잘하신 것처럼 청원 선정 오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트위터 밤중에 이런 거 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중간중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제안하시는 참 좋은 것이 이것을 그냥 제안만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제안한 다음에 그 제안이 어떻게 행정에 이렇게 관철돼 가는지를 그 전 과정에 참여하거나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을 제안하신다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 협치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오히려 숙제 좀 드릴게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만약에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걸 갖고 실제 적용하는 것을 우리 기초제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안 채택률 100%입니다. 우이동 경전철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사실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거를 사업을 맡았던 건설사가 지금 경기도인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 현재 박원선 시장님이 선정한 업체는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시청자 경영 상황을 제대로 면밀히 조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청자 경영 상황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이 건설사를 택하게 된 건지 궁금하고, 또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면 현재 건설업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지지부진한 상황에 어떻게 포함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뭐 굉장히 살림꾼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전처럼, 우이신설만 경전처럼,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 착공이 돼서 공사 중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설회사들이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부도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단 쪽에서 그걸 받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 기반 시설본부라는 쪽이 주무 부서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주단이라는 게 이제 채권자단인데 채권단에서 이 공사를 인수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지긴 했지만 사진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이럴 경우에 건설회사들의 어떤 자산이나 재무 현황이라든지 이런 금융 상황을 잘 알고 선정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서울시에서도 여러 안전사고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노량진 배수지 사고라든지 강화대교 사고 이런 거 보면요, 그 건설회사나 또는 감리회사가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이게 어려워지거나 또 회사 경영이 어렵고 이게 난조를 보이면 그만큼 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대로 투입을 못하거나 아니면 공사 감독이나 공사 진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제가 이 개안으로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게 서울시의 건설회사라든지 전부 디렉토리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 경영 상황, 또 경영 대표이사의 철학, 그
다음에 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근로조건이 어떤지 이런 거 전부 조사를 해야.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건설회사한테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해서 가장 싸게 써내면 그게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이 기업의 건설회사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좀 부실한 거,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 근로 조건이 굉장히 나쁜 거, 그런 것들은 아무리 그 최저 가격을 써냈다 하더라도 거기를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거를 평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저 안전공약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이 기업의 사회 공헌도 제대로 챙기겠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겠다. 이번에 여러분, 어디죠? 저 세월호 참사 보면 그 청해진 해운이라는 곳이 정말 흥망성쇠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관리해내려면 평소 이 기업에 대한 우리가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만 넣을 수 없어요. 재택은 이미 한 건데 좋은 질문이셨는데 이미 하고 있으니까 재택은 안 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질문은 다 채택을 안 하시고 답변만 하시면 되고 제안에 대해서만 대화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6살과 4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가 작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쟁률이 8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고 올해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각 국마다 이제 아이들의 수를 좀 파악을 해서 유치원 수를 좀 늘리거나 이렇게 그 경쟁이 없도록 배치를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유치원 비용이 이제 육아 수당이 22만 원씩 지원이 나오는데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4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병설 같은 경우는 지원금만 해도 애를 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적어서 사립 유치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병설을 더 늘리거나 분리를 더 늘릴 수가 있는지.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고드린 때는 매년 100개씩 짓고, 그 다음에 어느 공립은 간에 저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는 최소한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00개를 갖고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제가 당선되면 한 4년 안에 한 1000개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요, 하나 짓는데 한 적게는 2, 30억, 강남 지역 같은 데는 한 4, 5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건물, 땅도 있어야죠, 건물도 지어야죠, 운영비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자꾸 창조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다가, 그 다음에 가보니까 교회나 사찰이 땅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울시에 기부를 해주시면 거기다가 건물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기부 받긴 하지만 기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그럼 50년간 장기 임대를 해주시면, 그러면 건물 우리가 지어드리고 공립을 해드리고 운영을 해주라.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나 사찰 입장에서는 따라서 땅만 내놓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관 협력제 방식으로 비용은 훨씬 줄이면서 절반으로 2배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이미 민간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서울현이라든지 가정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아무래도 신뢰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기 순서나 엄청나거든요. 아까 재수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고 이미 한 2만 명의 대기자 숫자를 줄였거든요. 근데 1000명 정도나 1000개 정도를 지으면 굉장히 더 줄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아마 대체로 아이들 이제 이렇게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이럴 텐데, 그럴 경우에 저는 새로운 어떤 일자리로
그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많이 지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서울시가 뭐 문제를 드는 거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숙공립 어린이집을 지은 경우에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도 있죠. 나이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대체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할 일이 없으시거든요.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 키우는 법은 잘하시니까 또 어머니 심정이 중요하니까 이분들이 우공립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어놓은 걸 위탁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또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게 이제 보육반장 제도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제도인데요. 아무튼 보육과 그러니까 보육원,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지금 민간에서 후공으로 또 그것을 민관 협력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운영하고 이런 방법으로 점점 개혁돼 나가고 이제 그 정도로 하시죠. 지금 예. 안녕하세요. 못된 너구라고 하는데요. 그 요즘 TV는 이렇게 잘 보지 않는데 우연히 채널을 보다가 정몽준 후보가 조수 민영과 시장을 이어서 오세훈까지 뭐 내놓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시정밖에 없지 않느냐는 공개를 하시던 장면만 보고 북한에 나와서 시장님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과 제대로 공감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고 오늘 또 문득 석촌을 돌다가 제2 롯데월드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겪고 있는 송파 구민이거든요. 안전진단 나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고 지하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한강 물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석촌호수 수위를 맞추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신데 우선 뭐 뒤에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제1롯데월드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층 건물이죠. 123층입니다. 123층. 그러니까 63빌딩의 병풀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한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또 시공 과정이나 또 운영 과정에서 그런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에 20만 명의 이동인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고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석촌호에 이 수위가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원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송파구에서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송파구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서울시가 가져와라. 서울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제가 특별히 지시를 그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위 저하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바로 옆이잖아요. 그것이 지질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다 지어놓고 뭐 이제 피사의 사타처럼 기운다든지 이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아주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질문하신 서울의 랜드마크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의 무슨 큰 건물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때문에 랜드마크를 생각했어요. 저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다만 우리가 컨셉을 바꿔야 될 때 저는 서울에 3가지 랜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산이고 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도시 다 다녀보셨지만 국립공원 이렇게 천만이 사는 대도시에 바로 옆에 아니죠.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거 보셨나요? 지금 북한산, 도봉산, 뭐 또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관악산, 뭐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용마산 제가 다 읊어볼까요? 심지어 용산도 산입니다. 그게 옛날 산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가 막 이걸 파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경의선을 복구하면서요. 얘의 꼬리를 겨울에 참 보고 있어요. 여기 대사관입니다. 서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서울은 완전히 산악도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상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저는 역사가 우리의 랜드마크입니다.
저는 이 싱가포르나 뉴욕하고 서울을 비교하면 기분 나빠요. 왜냐면 거기는 신생도시잖아요. 서울은 2000년의 역사도시입니다. 600년의 조선의 수도였고 백제, 한성初기, 한성 백제 500년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면요, 저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하나를 등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한양 도성을 지금 이미 예비 항목으로 등재가 되고요. 내년이나 후내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양 도성 자체도 문화유산인데다가 그 인근에 2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전부 새로운 마을들로 거듭났어요. 도시의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제대로 해야지. 있는 것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아니면 그걸 막 갖다 그냥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서울 사람들만큼 또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어디 외국 국제회의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진짜입니다. 보세요, 지금. 서로 쳐다보세요. 아니, 이 좋은 인재들을 놓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도시를 못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세입자 신분인 개인사업 자영업자들이 투자한 점포에 대한 정당한 권리금, 이 보장될 수 있는 임대차 관련 서울시 조례와 관련법이 실질 보호가 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어서요. 제가 이거는 막 10번이라도 심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마 무슨 자영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앞으로 창업을 하셔서 건물을 임대를 내잖아요. 임대를 내면, 아니, 건물 보증금, 그건 법적으로 딱 보장받는 것이죠. 그런데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허무한 일이죠. 이건 저는 정의로 가는 일을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어느 순간 이걸 없앤다는 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서울시가 그러면 기존의 그 권리금 다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특별법을 저는 국회가 결의를 해가지고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여러 창업과 어떤 이 자영업과 이런 것에 아주 결정적 장애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그 집주인을 너무 보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기본은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이 권리금을 다시 그 다음 사람한테 받고 나가고 이런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엄청난 결단,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국민에게 합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야 돼요. 예, 좋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사실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왔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고졸 채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고졸에게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일 심각한 취업난에 있는 분들은 현재 대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원 졸업, 지금은 이 20대 후반과 30대 비슷한 스펙의 사람들, 정말 비슷한 스펙의 청년들의 취업난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리고 또 이제 계약직 문제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저도 공공기관에 있는데 계약직이 40%입니다. 이제 일단은 계속 놀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계약직이라도 들어오고 인턴이라도 나이가 30대인데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 정규직이 아니라서 또 다른 곳에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 반복되는 취업난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네, 뭐 일자리 만드는, 특히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건 정말 뭐 이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가장 큰 현안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2년 8개월 동안 고민하고 실천해 본 거, 또 앞으로 추진할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청년 일자리 허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은평에 가시면 그걸 한번 꼭 여러분들, 저는 젊은 분들은 꼭 가보실 만하다 보는데요. 거기는 이 뭐랄까요, 여러 그
그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뭐 이렇게 성장하면서 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직업의 종류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사회적 틈새를 통해서 뭔가 산업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청년 일자리 협업은 뭐 예컨대 마을 단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마을 기업이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들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인턴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눈을 뜨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 소셜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해서 그 여기도 뭐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일자리 이런 새로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취업에 아주 지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협업도 그렇고 곧 지금 보람의 공간 만들도록 그때 이미 예산을 반영되어 있는데 이름이 청년 무중력지대입니다. 무중력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잠잘 수 있는 공간. 가서 뭐 그냥 낑겨갖고 대충 그리고 좋은 강의도 있고 같은 동년배들끼리 서로 만나고 왜 영어로 피어 러닝이라는 말 있잖아요. 서로가 혼자 외롭게 골방에서 있으면 뭐 배울 게 인터넷 통해서 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함께 먹으면 하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계속 만들어 가고요. 또 하나 그 지금 이제 서울에는요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대학이 60개가 60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사학위가 가장 많은 도시,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 브레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보통 외국에 이런 보시면, 예컨대 미국에 이타카 가면, 그 코넬 대학 가갖고 도시가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가면, 아니, 거기 뭐, 여기 베이 에리어라고, 거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학이 스탠포드나 뭐, 버클리나 몇 개 대학 있잖아요. 서울은 60개 넘는 대학이 되니까요. 근데 어마어마한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이 지역사회와 뭔가 결합을 해서 무슨 큰 사업들이, 벤처들이, 또는 뭐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하고 있냐면요. 창동이라고 이 뭐죠? 저기 노원구에 뭐 창동 이 차량 기지도 전동차 지하철 차량 기지가 딴 데로 이사를 하거든요. 그럼 서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땅이 이미 그 시유지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걸 뭘 할까 제가 고민이 정말 깊었는데요. 그걸 완전 스타트업, 창업의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가 저희 방을 방문했는데 자랑 한참 하더라고요. 테라비브 같은 데는 완전히 저희가 창업의 도시라고. 그럼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창업을 최근에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바로 저는 한번 그 도시를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쪽을 이 거대한 위의 브레인들, 여러분 같은 이런 청년들이 여기서 정말 너무나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볼까 지금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작은 실험으로 또 하나 여기 바로 개포동 있죠. 여기 일본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 일본인 학교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IT 개발자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미 너무 상당한 정도로 있고 왜냐면 여기는 뭐 큰 수영장도 있고요. 큰 체육관도 있는데 체육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장이 넓죠. 거기 일본은 2층으로 달아내서 그게 한 1000명 정도가 완전히 호흡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간. 그리고 뭐 여름에 더우면 그 수영장에 물 뛰어가고 얼음 뛰어오면 발 담그면 그냥 괜찮아요. 운동장 이렇게 들고 비우고 먹고 뭐 대충 어디서 잠자고 이럴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의 사람들도 다 오고. 그래서 정말 여기 브랜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어디서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 백포동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아니,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전문가들 모셔서 우리가 토론회를 했죠. 네, 김용환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남부 신뢰 프로세스랑 드레스덴 제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냉랭하기만 합니다. 물론 이게 정부 주도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이제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되시는 다음에 이러한 제안을 정책을 제안하고 만드는 단위를 정부와 협의하에 같이 해나가는
좀 남북 관계를 좀 화해 모드로 가게 하는 그런 단위를 한번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차원이셨습니다. 네, 서울시. 뭐 서울시는 남북 그 교육협력 기금도 있고요. 또 남북 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취임 이후에 그 경평정이라든지 또이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서울시 시향에 뭐 이런 협연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 워낙 중앙정부끼리 이게 막혀 있으니까 실제 진전은 없었죠. 그런데 저는 뭐 그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뭐 말씀대로 통일은 대박이었으면 있는데 문제는 통일이 돼야 대박이 되든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과정을 잘 설계되는데 그런 노력과 그다음에 그런 신뢰 없이는 저는 이게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는 저는 독일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독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브란트 수상부터 이 통일될 때까지 동방정책이라고 해서 아주 끊임없는 교류가 신경을 했습니다. 통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교류가 축적되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되는 것이다. 이건 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가 대비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정말 폭탄일 수도 있고, 뭐 독일도 얼마나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아무튼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정치적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속적으로 해보십니다. 예. 지금 카페는 단순하게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하고 참여하는 세상을 바꾸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회적 역동과 제도, 경제적 이유만으로 골목 카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홍선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면 서울시에서는 마을 카페 살리기 운동을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와 카페 관계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카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예, 제안입니다. 네. 그런가요? 뭐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미 저희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뭐 청소년 카페, 휴 카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런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렇게 참여 예산제를 있거든요. 500억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좋은 마을 카페들 좀 모이셔가지고요. 여러 구에 있는 카페들 힘을 합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 제안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게 서울시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죠. 오히려 카페들끼리 어떤 연합조직을 만들고 그 이제 운영이라든지 공간을 만드는 거를 지원해달라고 하시면 저희 그 참여 예산대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뭐 마을공동체 사업에 또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한식재단이 주관하는 서울 구매생산은 현대카드에 주관하는 구매리스크 이 경우는 시민 참여가 없는 거의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행사라고 즉 저는 요리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좀 바꿔서 서울시민이 다른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장님께서 건강이나 환경, 나눔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전역의 시민 요리사 레스토랑 생산자들이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식문화 축제인 어떠한 슬로푸드 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간 많은 음식점들, 카페, 아까 말씀하신 카페들, 그 다음에 레스토랑들과 함께 문화하고 친환경적인 배려가 있는 식사 자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문화적 행사를 같이 서울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너무 좋고요. 사실은 이제 슬로푸드 축제를 한번 연구를 해봐라. 제가 시장 시절에 했더니 이미 슬로푸드를 딴 도시가 하고 있어서 그걸 하면 또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주의 등축제 하고 오셔서 또 하기
뭐든지 서울시나 하면 그냥 가봐서 막 공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름은 좀 바꾸더라고. 네, 근데 뭐 그런 그 사천 요리 같은 거 참 훌륭하잖아요. 베지테리언을 위한 채식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슬로푸드 같은 거를 좀 근데 서울시가 주도하면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민간이 하시고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공간 지원한다거나 비용 지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씨께서 님께서 그거를 좀 주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이미 우리 다 듣고 있으니까요. 제안 드려보시면